새벽문고. 안녕하세요. 온새벽입니다. 파릇파릇한 봄에 꺼낼 이야기는 아닌 듯 싶지만요. 또 그렇기 때문에 봄에 생각해 볼 법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죽음이라고 한다면 막연히 두려워서 떠올리기를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멀게 느껴져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단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유한한 삶으로 인해 어떤 강한 동기나 의지를 이어가기도 하고요. 감성을 자극받아 창작의 씨앗으로 작용하는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요. 반드시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산문집의 저자가 이 죽음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승자 시인이라고 하면 시를 많이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은 낯설더라도 유명한 시 구절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죠. 개 같은 가을이 쳐들어온다. 매독 같은 가을. 그리고 죽음은 황혼 그 마비된 한쪽 다리에 찾아온다. 라든지 그리고 지금 주인 없는 해진 신발 마냥 내가 빈 벌판을 헤맬 때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눈 덮인 꿈속을 떠돌던 몇 세기 전의 겨울을. 이런 글귀들은 1980년대를 대표했던 최승자 시인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불확실한 희망과 확실한 절망 사이에서 언제나 확실한 절망을 선택한다는 시인의 말처럼 공허와 슬픔, 절망과 자기연민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 세계는 대단히 어둡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나눴던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최승자 시인의 산문집을 통해 들여다보시죠. 산다는 이 일. 인간은 즐거움을 먼저 발견했을까? 아니면 괴로움을 먼저 발견했을까? 때때로 불안이 나의 목을 조른다. 그럴 때면 벽에 붙은 마야콥스키의 사진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죽는 수도 있어. 죽는 방법도 있어. 라고 말한다. 나는 로르카를 힐끗 바라본다. 죽임을 당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 라고 그는 말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의 입술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윽고 나는 파베세를 생각한다. 산다는 이 일, 산다는 이 수수께끼로 물불 안 가리고 괴로워했던 그를. 그러면 불안이 한 번 더 거세게 나의 목을 조른다. 이러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당장 바람 부는 거리로 나가 정처 없이 쏘다녀야만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나 나는 내 목을 조르는 불안의 모가지를 한 손으로 비틀어쥔 채 여전히
누워있기만 한다. 그리고 물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기억이 있을 뿐이다. 머릿속에서 살아있는 세포처럼 움직이면서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미세한 병균들. 기억의 병균들이 썩어가는 시간의 분해 물질과 뒤엉켜 악취를 뿜고 있을 뿐이다. 나는 진흙탕에 빠진 사람처럼 시간의 밑바닥에 한 마리 벌레로 누워 수없이 많은 밤을 꼼지락거린다. 때로 진흙탕 물이 위험수위에 육박하여 내 목구멍 근처까지 올라오면 내 정신은 자구책을 강구한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방법적 비몽사몽의 지역, 깊고 그윽한 시간의 궁창으로 빠져든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름답다. 방법적 꿈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기억도 상처도 못 이룰 희망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그 존재하지 않는 시간의 향기로운 사탕발림 속에서 내가 공상으로 절여두었던 맛있는 것들을 한 입씩 꺼내 먹는다. 그렇게 과거를 가진 기억과 시간 밖에 존재하는 방법적 비몽사몽 사이에서 나의 정신은 진자운동을 거듭한다. 그리고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년필은 서랍 안에 녹슨 채 그대로 들어있고, 새 울음소리는 책갈피 속에 더러더러 끼어있고, 닫힌 책과 열린 책 사이로, 말하는 입과 듣고 있는 귀 사이로 시간은 허망하게 빠져나가고, 담배와 커피와 외로움과 가난과 그리고 목숨을 하루 종일 죽이면서 나는 그대로 살아있기로 한다. 빙글빙글 넉살 좋게 웃으며 이대로 자꾸만 틀린 스텝을 밟으며 이대로. 말하자면 나는 애초에 내 인생을 눈치챘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떠들어댈 때에도 나는 믿지 않았다.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언제나 확실한 절망을 택했다. 그러나 애초에 나는 내가 백조라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나는 속으로 코웃음만 친다. 그리고 잡균 섞인 절망보다는 언제나 순도 높은 희망을 산다. 생각해보면 지겹고 지겹다. 눈 가리고 절망하기, 눈 가리고 희망하기, 아옹아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괴로운 기억들과 즐거운 방법적 꿈 사이를, 눈 가린 절망과 눈 가린 희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럼 어떠냐, 뻗을 대로 뻗어라, 네 팔자대로 뻗어라, 어차피 한판 놀러 나왔으니까 신명 풀리는 대로 놀 수밖에. 신명 안 풀리면 안 놀 수밖에. 1981년
실을 뭐 하러 쓰냐고? 실을 뭐 하러 쓰냐고? 글쎄, 그럼 실을 뭐 하러 안 쓰지? 뭐 하기 위하여 실을 안 쓰는 것은 아닌 것처럼 뭐 하기 위하여 실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는 다른 시인들로부터 엉덩이를 걷어차일는지도 모른다. 종로 같은 큰 길을 나다닐 땐 꼬리를 잘 감추고 다녀야지 느닷없이 걷어차이지 않도록. 내 인생은 언제나 예감 혹은 암시에 앞 이마가 얻어 터지고 기억의 뒷덜미를 물렸다. 앞으로도 얻어맞고 뒤로도 얻어맞고 겉으로도 얻어맞고 속으로도 얻어맞았다. 내가 동네 북인 줄 아느냐? 얻어 터지기만 하는 게 괴로워서 나는 정말로 내 머리통을 뽀개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었다. 최악의 불길한 예감과 찰거머리 같은 뻔뻔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나는 내 머리를 폭파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들, 나에게 괴로움과 상처를 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 편에서 괴로움과 상처를 가했던 사람들,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과거의 시간 속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되돌아가는 나는 당신들의 발꿈치에 때라도 핥으면서 나를 학대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그러나 난 이제 정말로 지겹고 정말로 지쳤다.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당신들은 아직도 내게서 받을 빚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꼬박꼬박 피나게 이자를 물어왔다. 하지만 영원히 본전을 갚을 수 없는 것이라면, 갚는 게 불가능한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과감히 이자도 본전도 줄 수 없다고 떼어먹겠다고 선언하겠다. 나는 이제 결코 나의 피눈물 나는 돈을 당신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내 머릿속에서 찰거머리처럼 내 피를 빨아먹고 살아왔다. 나는 갚을 만큼 갚았다. 나는 감히 당신들의 본전을 떼어먹을 것이다. 당신들 찰거머리들을 내 머릿속에서 없애버리기 위하여 내 머리통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당신들께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파산 선고를 스스로 내리고 당신들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영영 떠나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내 머릿속에서 무서운 거머리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당신들을 꺼내어 저 아름다운 맑고 깨끗한 외부 세계로 되돌려줄 것이다. 기다려라. 그때까지. 내 기억의 피를 빨아먹는 찰거머리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어여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줄 때까지. 그리하여 나 자신이 회복될 때까지. 그래, 나는 너무도 오랫동안 나의 내부만을 들여다보았다. 몇 년간을 한자리에 꼼짝 않고 주저앉아서 썩어가는 웅덩이만을 들여다보았다. 때로는 그 썩은 웅덩이 위로
푸른 하늘 한 점이 맑게 비치고 날아가는 새들의 날개도 보였지만 그건 언제나 붙잡을 수 없는 헛개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잡으려고 손을 뻗치지도 않았다. 나는 한자리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오직 썩은 웅덩이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는 귀신꼴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뜨고 싶다. 눈길을 돌리고서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어서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펴고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다른 많은 것을 보고 싶다. 내가 아닌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썩은 웅덩이로부터 눈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저 들판과 길에 놔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이 내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어느 순간 나는 엉덩이를 탈탈 털고 일어나 걷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순간을 꿈꾸고 있다. 내가 첫 발을 떼어놓는 그 순간을. 그러니까 언제나 내 꿈을 짓밟아 오기만 한 인생아, 마지막으로 한 판만 재미있게 잘 풀려줄래?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고이 죽어줄게. 꽃처럼 피어나는 모가지는 아니지만 고이 꺾어 내 발밑에 받칠게. 이번에도 네가 잘 풀려주지 않으면 도중에 내가 먼저 깽판 쳐버릴 거야. 신발짝을 벗어서 네 면상을 딱 때려줄 거야. 그리고 절대로 고이 죽어주지 않을 거야. 1981년. 떠나면서 되돌아오면서 얼마 전부터 정신이 저 혼자서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아니,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것이 현실적인, 실제적인 일로 변형되어 아침부터 종일토록 석간신문이 오기를 기다리는 날도 많아졌다. 마치 조바심 치면서 어떤 판결문의 낭독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마침내 석간이 오면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찾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았다. 내가 찾는 것, 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실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내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것, 아니, 나의 불안 자체가 명확하게 활자화되고 공식화되어 신문기사로 나타나길 바랐던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캘린더의 마지막 남은 한 장에 눈길이 갔고 그것이 마지막 남은 한 장임을, 말하자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음을 의식으로서 의식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또 한 해가 다 갔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린 나의 무의식이 그 사실을 나의 의식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의식해주길
초조하게 기다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 또 한 해가 간다. 또 한 해가 간다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하품 섞어 눈물을 찔끔거린다. 또 한 해가 간다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숙면을 위한 한 잔의 술을 들고 잠자리에 눕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또 한 해가 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한 해가 간다. 1984년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용감하다면 우리 편에서 먼저 1984년을 떠나야 할 것이다. 존 스타인백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떠나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떠난다는 것은 그것이 특히 정신적 현실로부터 떠나는 것일 때에는 몹시 어렵다. 왜 떠난다는 것은 그처럼 어려운 일일까? 글쎄, 시인 이성복의 시 다시 정든 육악에서를 인용하자면 철들면서 변은 변소에서 보지만 마음은 변본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일 변본 자리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왜 가볍게 떠날 수가 없는가? 그것은 떠나기 전에 그 자리를 치워야 하는데 그 치운다는 일이 겁나게 힘들고 어려워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는 것, 정지해 있는 것, 고여 흐르지 않는 것은 시간의 누적과 더불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굳어져 버린다. 단단히 굳어져 하나의 질병이 돼버린다. 아가들은 저가 싸놓은 똥을 뭉개면서도 즐겁게 노래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겁지 못하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때로는 산다는 게 지저분한 오물들을 입안에 잔뜩 쳐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이 입안에서 그 오물이 자꾸만 커져가는 듯하고 그러한 느낌, 그러한 의식 자체가 우리의 숨통을 짓눌러 오는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퍼질러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단은 떠나야 한다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떠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자신의 현실 속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끝과 시작처럼 떠난다는 것과 되돌아온다는 것은 하나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무수히 떠나고 무수히 되돌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그것도 대부분 괴로움과 불행의 시간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어쩌면 행복이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행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조금은 쓴, 그러나 넉넉한 인식뿐일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인간은 상처투성이의 삶을 통해 상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모순의 별 아래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상처 없는 삶과
상처투성이의 삶, 꿈과 상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굳건하게 받쳐주는 원리, 한 몸뚱이에 두 개의 얼굴이 달린 야누스의 원리이다. 인간은 강하되 그러나 그 삶을 아주 떠나지는 못하고 아주 떠나지는 못한 채 그러나 수시로 떠나 수시로 되돌아오는 것일진데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한 번 물으면 어느새 비가 내리고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두 번 물으면 어느새 눈이 내리고 그 사이로 빠르게 혹은 느릿느릿 캘린더가 한 장씩 넘어가 버리고 그 지나간 괴로움에 혹은 무기력의 세월 위에 작은 조각배 하나 띄워놓고 보면 사랑인가 작은 회한들인가 벌써 잎 다 떨어진 헐벗은 나뭇가지들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한 해가 이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헐벗음 속에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할 차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시인이 말했듯 결국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발음해야만 한다. 1984년.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한 회만으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과 무게의 책은 아니었죠. 1989년에 출간되었다가 새롭게 2021년에 증보 개정 출판되어 한층 더 깊고 울림 있는 산문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냥 우울하고 슬프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다른 시선으로 때로는 그저 다른 날에 읽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 한바탕 울고 나면 무언가 개운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죠. 저에게는 이 책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슬픔, 공허, 우울, 자기연민, 절망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곁을 사는 내내 맴돌곤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끄럼 없이 가감 없이 삼키고 또 뱉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나의 뒤를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온새벽이었습니다.